안녕하세요, 박병찬입니다. 오늘은 주거사다리, 빌라, 역전에 대해서 세 가지 대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찐 조언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현실적인 조언은 그 불안감 속에서도 어떠한 수단과 전략을 써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우리가 살릴 수 있고 내일에 대한 생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전략과 마인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역전을 위한 첫 발을 때려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 올림픽 펜싱에서 박상영 선수를 기억하십니까? 펜싱 에페 결승전에서 9대 13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점만 더 내주면 끝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였구나 라고 체념하는 그 순간 14대 14를 만들더니만 기습적인 찌르기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말 그대로 극적인 역전승이었죠. 만약에 9대 13으로 지고 있던 그 순간 졌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면 그것은 역전의 가능성은 저버린 채 패배를 인정해버리는 루저 마인드가 장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불공평해지더라도 역전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물론 미래 세상에는 과거만큼의 역전의 기회가 또 발생하는 빈도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역전이라는 개념이 우리 세상 속에서 사라질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는 내 자신이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그 마인드를 장착하는 겁니다. 그래야 뜻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꼭 스포츠 경기가 아니더라도 저는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역전의 실제 사례를 대단히 많이 봤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실제로 상담했던 우리 고객분들의 사례, 제 인생 자체도 역전이기 때문이죠. 자, 역전을 위한 4가지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전이 가능하려면 지금 현재 뒤처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출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출발선에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누군가가 앞에 있다, 아니 내가 누군가의 뒤에 있다 라는 현실 속에서 불공정하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있는 집 자식들을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좀 더 챙기는 것 같으면은 질투도 나고 시기하기도 하고 화도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인이 돼서 깨달았어요. 내가 그때 당시에 화가 났던 이유가 화가 아니라 일종의 열등감이었구나. 열등감은 역전을 위한 전략 수립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출발선인 누군가보다 뒤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닌 출발선이다라고 한탄할 것만은 아니고 나한테 역전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이 충족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전을 위한 수단과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부동산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역전을 위한 실행과 도전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매일 듣는 그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되면 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이 충족이 되면 그때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해야지만 조건이나 상황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실행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런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넷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도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공포, 두려움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유도할지라도 잘 이겨내셔서 좋은 선택과 결단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해서 실행에 옮겼는데 실패하면 어떡하냐 이게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아무런 시도를 못하거나 또는 단 한 번 딱 용기를 냈는데 그게 실패를 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다시는 용기를 낼 수 없거나 또는 시도를 못하거나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가 에베레스트를 오른다고 했을 때 한 번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간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죠. 그곳에서 체력도 비축하고 또 전략도 다시 세우고 또 장비도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도 같은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이라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도 반드시 중간에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베이스 캠프로 서울 빌라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제가 20년이 넘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서 겪어왔던 경험치, 그리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의 현황, 현재의 상황과 미래 예측을 다 통틀어 보건대 서울 빌라는 아주 좋은 주거 사다리이자 내 집 마련을 위한 베이스 캠프가
맞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 아주 중요한 4가지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서울 빌라의 암흑기는 정점을 지났습니다. 빌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현재 부정적인 인식을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역전세, 전세 사기 등등 말이죠. 그런데 이 서울 빌라 시장에 이 비관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정점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4개의 뉴스 헤드라인이 있습니다. 빌라 역전세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비슷한 뉴스인데 이 뉴스들은 무려 2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뉴스 기사는 2003년도와 2004년도 뉴스 기사고 오른쪽에 있는 뉴스 기사는 2023년도의 기사입니다. 역시나 역사는 반복되는데요.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울 빌라의 부정적인 인식이 시작되던 해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그 부정적인 인식이 정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면 서민주택 급락 사태 오나 경매시장에 서민주택이 넘쳐난다. 빌라 대란, 집이 안 팔려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등등 말이죠. 그리고 1년이 지난 2005년도에는 서울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전환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인천 빌라 경매, 때 아닌 인기, 서울 빌라 한숨 돌렸다. 강북의 뉴타운에 있는 빌라들의 경매 낙찰가율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씩 전환되는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서울 빌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시작되는 해가 됩니다. 서울 빌라 경매 이상 과열, 전세 품귀 현상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확산이 되고 경기 뉴타운에 있는 빌라들은 인기가 급등하고 있다. 1년이 더 지난 2007년도에는 그 긍정적인 인식이 정점을 찍습니다. 빌라 연립주택 뛴다. 경매가 후끈하고 있다. 용산의 소형 빌라는 귀하신 몸이 됐다. 제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뉴스 기사들, 헤드라인들을 다 봤더니만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이렇게 인식의 전환의 흐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는 말이죠. 서울 빌라의 부정적인 인식이 시작된 해입니다. 전세 사기, 경매는 꽁꽁 얼어붙어서 발길이 끊어졌다. 위축이 됐다. 낙찰가율은 급락하고 있다. 23년도는 어떨까요? 이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정점을 찍는데요. 빌라는 위험하다. 빌라 전세 시장에 불똥이 떨어졌다. 주거 사다리가 끊어진다. 1년이 지난 24년도는 전환까지는 아니더라도 완화되는 흐름이 연출되는데요. 88 대책 효과 인해 빌라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고 있다. 빌라 시장 살아나나 바닥 따지는 빌라. 부정적인 인식이 약간 전환되고 또 완화되는 그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리고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5년도 초까지 과거의 흐름과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띄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부터 펼쳐질 서울 빌라에 대한 인식과 시장 흐름은 최소한 더 나빠지긴 어렵다라는 판단이 쓰고요. 과거 2006년도와 7년도의 상승장처럼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은 지금처럼 저렴한 시장 상황은 만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통계청의 빅데이터를 보게 되면 2023년도의 경우에는 빌라와 연관된 키워드가 대부분 전세 사기였다면 24년도에는 확연하게 다른 범주의 키워드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빌라 임대료 급등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뉴스 기사를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와 이 빌라는 둘 다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비아파트인 이 빌라 시장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빌라 공급 인허가에 관련된 그래프를 잠깐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서울 빌라의 어떤 공급이 초급감하는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23년도와 24년도의 서울 빌라 공급은 말 그대로 멸종 수준입니다. 특히 24년도 1년 동안 서울에서 인허가 받은 빌라가 2,754세대, 그러니까 한 2,700세대 정도인데요. 이것을 12달로 나눠보면은 월 평균 약 230세대이고 이게 보통 빌라가 한 동에 20세대 정도 공급되는 빌라가 많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넓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한 달 평균 잡았을 때 월 한 12개 동 정도의 빌라가 공급되었다. 아주 거의 미약한 공급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미 시작됐고요. 서민주택 시장에서 특히 이 빌라의 임대료가 급등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급등을 넘어서는 초급등의 상황도 연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서민주택의 뭐 대명사인 청년주택 볼까요? 그 청년주택의 임대료 상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그게 저렴한 것인지. 서울빌라는 임대료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지금 허그에서 126%라는 인위적으로 빌라의 보증금을 쉽게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만 임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제적으로 보증금을 올리지 못하게 막아버리니 월세로 선회해서 수익을 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보증금을 막으면 막을수록 우리 세입자분들은 월세로 계속적으로 많은 이제 비용을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또 월세는 월세대로 양쪽에 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대출을 받았으니까요. 또 월세 비용, 두 가지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다. 본격적인 이 빌라 임대료 상승은 공급이 이렇게 급감하고 나서 최소한 어떤 시장에 타격을 입기 위해서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빌라로 내 집 마련을 하고 담보대출 이자를 내는 게 디딤돌도 있고 뭐 많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아요. 내 자산 형성에 일조할 수 있는 지출을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빌라를 사야 되는가에 있어서 좀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개발, 두 번째는 절대 입지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재개발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좋은 빌라를 사기 위해서는 빌라라는 이 부동산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죠. 즉 빌라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빌라를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재개발이라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남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의 어떤 대표격 주자죠.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에 포함된 빌라는요 아주 비쌉니다. 거주하지 않더라도 뭐 전세를 활용해서 갭 투자를 할지라도 수억이 웃을 정도로 고액 투자 중에 하나가 바로 재개발인데요. 그렇다면 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있는 빌라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그 이유는 재개발에 포함된 빌라는 단순한 빌라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예비 아파트 입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개발 구역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이고 조합원이라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를 얻을 때 조합원들은 별도의 제약이 없습니다. 무주택일 필요도 없고요. 청약통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양 가족 수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이다 보니까 로얄동의 로얄층 아파트 그것들을 우선 배정받고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조합원이니까요. 재개발 사업이든 재건축 사업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선해서 이 조합원들이 이렇게 좋은 세대를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고 그럼 남을 거죠. 남죠. 이 남는 아파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일반 분양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 청약통장을 갖고 가점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쌓으신 분들이 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그 세대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약입니다. 청약. 그런데 이제 조합원들이 가져간 것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세대들을 보다 비싼 금액에 달라고 이제 들어오는 게 바로 청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청약을 넣더라도 이 구조를 알고 청약을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럴싸한 아파트를 청약 당첨자분들에게 최고의 좋은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주인공들이 다 점하고 나서 그 나머지 것, 비선호하는 세대들을 오히려 그들보다 높은 금액에 가져가는 게 바로 청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운을 타고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청약 당첨은 조합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의 양면성이에요. 빌라가 곧 재개발이고 재개발이 곧 빌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뭐 청년분들을 비롯해서 무주택자분들은 이 재개발 빌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산이 적으신 분들에게 합당한 어떤 빌라란 지금 아직까지는 재개발로 지정되어 있진 않지만 재개발이 지정될 만한 가능성을 충분히 여러 조건들이 다 충족된 발표가 되기 전에 빠르게 선점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디딤돌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청약 가점을 내가 15년, 20년 동안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가점을 올려보겠다 하는 전략보다 서울의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자 전략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매수했던 첫 집도 빌라였어요. 뭐 그때는 단돈 200만 원을 갖고 대출에 또 전세에 이렇게 활용해서 다소 무리한 투자를 했지만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집을 제가 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재개발이 발표됐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게 재개발이 발표가 됐고 그렇게 얻은 수익을 갖고 그 옆 동네에 거기다가 이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돈이 마련된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도 결국 한 1년 지났나? 또 재개발이 발표되면서 정말 작은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이 아주 큰 돈으로 이제 불어나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게 바로 제가 재개발 투자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어떤 모토가 된 계기가 바로 그 사례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재개발로 새롭게 발표될 곳이 어디일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떠한 부동산을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인가? 거의 이것에 거의 꽂혔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새롭게 발표될 만한 지역들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최근에 부자본법 유튜브를 통해서 2, 3년 동안 올려드렸던 지역들만 해도 재개발이 아닌 지역들이 지금 개발지로 편입됐거나 추진되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자양동만 하더라도 자양 2동, 자양 1동 전부 다 부자본법이 개발 지정보다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었고요. 신당동, 용산의 효창, 청파, 원효로, 해방촌 등등 은평구만 하더라도 수색동, 불광동 이 발표 전에 선점할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드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자본법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정말 좋은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새 아파트를 얻겠다는 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중간 지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좋은 지역들과 부동산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설명란과 또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으니까요. 그 링크를 누르셔서 매물 정보 신청해 주시면 좋은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빌라의 정책적인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정책이라 그러면 되게 어렵고 딱딱하고 생각하실 텐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혜택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 빌라를 매수하시더라도 무주택 자격으로 청약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5억 이하. 공시가격 수도권에서 5억 원 이하라면 시세로 말씀드리면 한 10억 정도 되는 거니까 웬만한 빌라가 다 해당되는데요. 이런 빌라들은 한 채 소유하시더라도 청약을 하실 때는 무주택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청약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재개발 얘기 나올 만한 지역들에 내가 내 집 마련해서 빌라를 통한 재개발 조합원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청약도 시도해 보겠다. 이 양쪽의 전략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분들이시라면 이 재개발 조합원의 노선 또 청약이라는 이 노선, 2가지 노선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은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전략은 혼인 시 비과세 혜택입니다. 남녀가 한 채씩 집을 갖고 있고 만약 이 두 분이 가정을 이뤘다면 원칙적으로 2주택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 10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혼인 후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 엄청나게 저희세를 할 수 있는 전략이 열렸다는 것이죠. 세 번째 혜택은 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인데요. 이미 집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테크 차원으로 빌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주택인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빌라를 한 채 또는 2채, 3채를 샀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다주택자이신데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서 빌라를 샀을 경우에는 이 거주하는 집 2년 거주 요건이 따라 붙습니다. 2년만 거주하면 됩니다. 요거를 팔 경우에는 임대사업용 이 빌라는 주택수에서 계산에 넣지 않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과세를 팔고 다시 거주주택을 또 매수하고 또 2년 거주하고 또 팔고 또 비과세를 받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전까지는 이 혜택을 한 번만 줬었습니다. 한 번만. 그런데 이것을 이제 횟수 제한 없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다주택인데 세법상 1주택 요건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굉장히 좋은 혜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네 번째 혜택은 취득세 혜택인데요. 지금은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이 무언가를 살 때는 취득세가 1%만 내면 되는 취득세를 8배 중과 12배 중과 8%, 12% 엄청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부에서 발표한 110 대책을 활용하면 엄청나게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단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거나 2주택자까지는 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주택이 아닌 분들이 이 120 대책을 통해서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2024년도 1월 10일부터 2027년도 말까지 지어지는, 중요한 건 지어지는입니다. 신축 빌라를 매수할 경우에는 120 혜택으로 인해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자본법 유튜브 멤버십에 보시면은 우리 김규진 전문가가 무려 7편의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뭐 상품 가격, 서비스 가격,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모든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정말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것보다 더 강한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막강한 인플레이션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인플레이션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폐가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은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지긋지긋하고 고약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열심히 번 돈을 저축한 그 돈도 인플레이션 속에서는 가치를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산을 보유해야 됩니다.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채권, 주식 등 되게 많은 종류의 자산들이 존재하지만 저는 단언코 부동산보다 안전하고 실사용 가치가 높은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 빌라라는 주거사다리 베이스캠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 전략이 어떻게 뭐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15년, 20년 무주택의 어떤 조건에 충족하면서 가점을 올려가는 이런 전략들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은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국가도 성장을 하고 기업도 개인도 마찬가지죠. 청약에 당첨을 올리기 위한 길은 오로지 내리막길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을 사지로 몰아야 되고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가야지만 가점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저는 자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전략을 쓰는 것과 아무런 자산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로 나의 경제적인 여건을 사지로 몰아가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서울 빌라의 주거사다리와 베이스캠프가 우리의 청약 시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 정책적인 혜택이 열려 있다면 저는 무조건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청약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청약에 당첨되는 확률보다 그곳에 산 빌라가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 얻어가는 게 아마 현실적이고 높은 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 집 마련의 주거사다리 전략, 베이스캠프 전략을 잘 숙지하셔서 정말 현실적인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 희망도 갖고 올바른 수단과 전략도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부자병법을 통해서 소개해드릴 서울빌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부자병법의 박병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